암에 대한 궁금증을 종양내과 의사들이 직접 풀어드리는 시간, 그 암이 알고 싶다 제12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순천향 대학교 천안병원 혈액종양내과 근무하고 있는 이상철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대병원 이현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대 목동병원 이경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동국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김달룡입니다. 12회. 그럼 지금 한 석 달째 지금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거 준비하고 이런 거는 1년도 넘었는데 어쨌든 최근 들어서 이렇게 일이 진행 잘 되고 있어서 너무너무 좋고요. 이게 실제로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도움이 된대요? 아직 모르죠. 아직 몰라요. 도움 돼야 될 텐데. 아마 다음 달쯤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다음 달에는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 요즘에 가장 핫한 내용이죠. 그래서 암 환자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면역 치료제 관련돼서 좀 다뤄보는 시간을 하려고요. 그러니까 폐암에 대해서 할 때도 뭐 좀 얘기할 수 있고 뭐 이런 건데, 그래도 면역 치료제에 대한 궁금증이 모든 암 환자들한테서는 가장 큰 궁금증인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개념 정리부터 초반에 좀 누가 해줬으면 좋겠는데, 예, 암에 대한 면역 치료제라는 말이 왜 나오는지가 되게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암이랑 면역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 건지 잠깐 얘기 좀 해주실래요? 우리가 면역이 우리 몸을 지켜주는 시스템인데 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게 내 것과 내 것이 아닌 걸 구분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암은 정상적인 세포랑 다르니까 면역이 그 암을 찾아내서 죽이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암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암에 걸리지 않느냐. 암이 자꾸 맞다 보니까 얘가 살 길을 찾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 면역을 회피하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은 암에 걸리는 거죠. 이해가 좀 잘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집에서 연습한 것 같아 요즘에. 알겠습니다. 연습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떤 사람은 암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암에 안 걸리고, 면역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자기 몸에서 뭔가 이상한 것이 생기면, 암이 이제 우리가 보통 유전자 돌연변이라든가 어떤 몸에서 정상적인 세포가 아니라 좀 비정상적인 걸로 바뀐 거기 때문에, 정상적으로라면 면역세포가 얘를 인지해서 없애줘야 되는데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안 없어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안 없어지는 게 암에 대한 회피 현상이고, 그거에 의해서 암이 발생하는 주기전인 경우도 있다. 모두가 그걸로 설명되지는 그렇죠. 않지만 예.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나중에 얘기하고요. 어쨌든 요즘에 TV에서나 이런 데서 정말 많이 나오는 네. 게 아마 폐암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사용하고 있고 정말 기적의 신약이다 이렇게 얘기 많이 나오는데, 도대체 어떤 원리로 그럼 작동하는 건가요? 아까 암에 대한 회피 현상 얘기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시 복원시켜 주는 건지 아니면 해결해 주는 건지 기전을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실래요? 이제 보통 T세포라고, 우리가 면역세포 하면 B세포와 T세포가 있는데 그중에 T세포라는 세포가 암세포를 죽이는 역할을 하는데요. 암세포 공격하는 역할을 하죠. 근데 이제 그 T세포에는 표면에 이제 PD-1이라는 마커가 있는데, PD-1이 작용해서 암세포를 죽여야 되는데 암세포 안에는 PD-L1이라는 마커가 있어서 그 마커가 PD-1과 붙으면 T세포가 작용을 잊어버리는 거죠. 암세포를 공격하지 않게 알겠어요. 회피하는 작용을 하죠. 그러니까 회피 현상 중에 PD-1과 PD-L1 이런 것들이 뭐 어쨌든 T세포에서 발현될 수도 있고, 면역세포에서 발현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암세포에서 발현될 수도 그렇죠. 있는데, 네. 어쨌든 걔네들이 서로 시그널을 이렇게 연결이 되면 T세포가 나를 못하게 하는 거죠. 공격을 덜하게 하는 회피 현상이 생긴다. 그런 표지자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최근에 그 표지자 중에서 약을 만든 것들이 PD-1 항체나 PD-L1 억제제나 아니면 집에서 좀 CTLA 연습 좀 해갖고 다시 오시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이해는 좀 되는데, 이게 조금 잠깐 간단하게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회피 현상이 아까 그런 현상으로 생긴다. 그러니까 그 회피 현상을 안 생기게 하려면 걔네들이 서로 못 만나게
해줘야 하면 되죠. 되겠네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그 못 만나게 어떤 그것을 블록하는, 막는 차단제 같은 것들을 약으로 개발을 한 해서 거죠. 지금 면역 억제제라는 게 되게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설명해야겠네요. 네. 그래서 그런 차단제, 그게 이제 면역을 체크하는 거라 그래서 면역 관문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 표지자들을. 그렇죠. 그래서 그 면역 관문 표지자를 억제한다 그래서 면역 관문 억제제라는 그렇죠. 말을 지금 예. 현재 사용하고 있고, 사실 그러면 그 얘기 잠깐 하고 가죠. 면역 치료제라는 말과 그 면역 관문 억제제라는 말이 막 혼용되고 있는데, 면역 치료제 종류가 막 여러 사람들이 오해가 되게 많잖아요. 그거 네. 잠깐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네. 예. 그러니까 면역 치료제라는 말이 아주 정말 옛날부터 예. 광의의 뜻부터 네. 협의의 뜻까지 너무 많은데, 혼용하지 말 것은 면역 관문 억제제가 지금 우리가 말하는 면역 치료제다. 면역 관문 억제제만. 면역력이라는 건 너무 다양하고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면역력이라는 용어를 여기다 갖고 오는 거는 적합하지 않고, 면역 관문 억제제가 현재로서 면역 치료제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막 TV나 아니면은 TV라기보다는 신문 광고나 이런 데서 면역이 뭐 암을 치료하는데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나오는 그런 약제들은 대부분 면역 관문 억제제가 아닌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요즘에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 면역 관문 억제제와 혼용을 하면서 이해를 잘못하시면 아마 잘못 알게 되시는 거니까 그거를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면역 관문 억제제라는 것 중에 가장 선두에 나와 있는 게 어쨌든 PD-1 억제제, 그 면역 관문이라고 얘기했던 PD-1과 PD-L1이 서로 만나는 그것을 블록해줘 억제해가지고 PD-L1 억제제. 예. 그러니까 세 종류가 있죠. 잠깐만요. 네. PD-1 억제제와 네, PD-L1 억제제가 억제제가 있죠. 있고. 어쨌든 둘이 못 만나게 하는 네. 약제가 종류가 되게, 근데 실제로는 PD-1 억제제도 종류가 많고 PD-L1 억제제도 종류가 많지만 어쨌든 아직까지는 연구들이 계속 되고 있긴 하지만 좀 비슷비슷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네. 그래서 그게 대표적인 면역 관문 억제제고, 또 하나의 면역 관문 억제제가 하나 더 있잖아요. CTLA4. 네, CTLA4라고. 네. 이제 그것도 뭐 얘기하자면 좀 복잡한데, 어쨌든 면역세포가 얘가 아까 맨 처음에 이게 우리 몸에서 남이냐 아니면 그냥 내 거냐라는 걸 인식을 하고, 남이면은 이거 내 거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공격을 하는 거라고 했는데, 그 공격을 맨 처음에 하려면 이게 남인지 아닌지 인지를 누군가가 해야 될 텐데, 그 인지해서 T세포한테 알려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안티젠 프리즌 네. T셀이라는. 아우. 그게 CTLA4라는 거고, 네. 그 CTLA4가 그거를 블록하면 그 알려주는 과정을 좀 계속 유지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되게 복잡해요. 어쨌든 맨 처음에 T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는 과정에 주로 작동을 해서 억제를 하는 게 아까 면역 관문 억제제 중에 PD-1 억제제나 PD-L1 억제제라는 거죠. 이게 여하간 근데 네. 쓰는 사람한테는 별 차이가 없거든요. 네. 받는 사람한테도 별 차이가 없어서 네. 굳이 CTLA4냐 1이냐 L1이냐 이렇게 구분하기보다는 결국은 지금까지 있던 지구상의 대부분의 치료제는 몸 안에 투여하면 암세포한테 막 달라붙었거든요. 근데 얘는 몸 안에 투여하면 암세포는 거들떠도 안 봐요. 자기 T세포한테 달라붙는 애들이거든요. 일단 그게 가장 큰 차이기 때문에 어떤 거를 블럭하느냐는 다 데이터들이 비슷비슷하고 그렇게 구분은 막 필요 없는 것 같기는 해요. 물론 예. 이제 CTLA4는 약간 그렇죠, 다르긴 있죠. 하죠. 그건 좀 조금- 다르지만, 예. 근데 지금 어쨌든 이게 많이 개발돼 있는 약제가 PD-1이냐 PD-L1이냐 이거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허가가 돼 있고 개발돼 있어서 진짜 제일 많이 쓴다. 그거고, CTLA4라는 약은 면역세포의 기능을 좀 증폭시키는 역할을 해주는 건데, 그거 억제제를 쓰면 그 기능이 계속 유지된다. 증폭시켜주는. 아마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나중에 아마 다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긴 하니까 이 정도로 설명하고. 이거 두 개 발견하신 분이 지난달에 노벨상 타신 분. 맞아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CTLA4를 발견하신 분과 PD-1을 PD-1. 예, 예. PD-1을 발견하신 분이 각각 공동 두 수상. 두 분이 선정이 되셨죠. 그러니까 이게 면역 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는데 그 한
선상에서 둘 다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맞아요. 한다는 게 이제 규명이 됐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표적으로 하는 면역 관문 억제제가 지금 현재 엄청나게 많이 연구가 나오고 있으니까 되게 중요한 발견을 하신 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쨌든 면역 관문 억제제 기존 우리 세포 치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랑은 좀 구분돼서 얘기해야 되는 이 면역 관문 억제제는 도대체 어떤 암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우선은 보험이 지금 현재 보험이 되는 게 악성 흑색종, 그리고 비소스포 폐암, 그리고 방광암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보험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보험이 안 되면서 허가가 된 암종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는 이제 위암도 있고 신세포암도 있고 간암도 있고 두경부암도 있고 담도암도 있고요. 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 점점 늘어나겠죠. 네, 일부 대장암도 있고 뭐 그렇죠. 일부 림프종도 있고 그렇죠. 뭐 그러니까 지금 엄청 많은 암에서 면역세포의 기능을 다시 복원시켜주는 게, T세포의 기능을 복원시켜주는 게 어떤 역할을 할 건가에 대한 것들의 연구가 엄청 개발이 되고 있고, 그 암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모든 암에서 전부 다 되는 건 아니고, 뭔가 좀 더 잘 듣는 타입이 있다거나 뭐 그런 게 있나요? 지금 뭐 그거에 대한 예측할 수 있는, 면역 항암제의 효과를 예측할 수 있는 뭐 표적 같은 거 이런 게 뭐가 있나요? 이제 아까 이제 우리가 PD-1, PD-L1 차단제니까 이제 그쵸, 환자 그쵸. 조직에서 네. 이게 이제 염색이 되면 네. 좀 더 잘 들을 효과가 더 거라는 있을. 예상을 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면역 기능이 암과 아닌 거를 구분하려면 우리가 세포가 다름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환자의 유전자 변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세포가 더 달라지거든요. 모양이 예, 달라진다. 그래서 이제 유전자 변이가 많은 환자들은 이 약이 잘 들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구가 가장 많이 돼 있는 게 PD-1이나 PD-L1, PD-L1이 얼마나 많이 발현됐느냐에 대한 연구가 정말 많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암세포가 얘는 우리 몸의 정상세포와는 다르다라는 걸 인지를 하는 데 있어서 암의 항원성이라고 얘기하는 그 항원성을 높이는 방향이, 암의 유전자 돌연변이 양이 많으면 좀 그런 항원성이 높아져서 아마 면역세포의 기능이 상당히 더 많이 작동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로 예상이 된다라는 네. 거죠. 지금 알겠습니다. 어쨌든 면역 항암제에 대한 연구가 암종마다 되게 되고 있는데, 어떤 암에서는 뭐 한 40-50%가 효과가 있고, 어떤 암에서는 1-20%밖에 효과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PD-L1 발현율이나 아니면 특정 돌연변이, 우리가 얘기하는 항원성이 극대화되는 어떤 특정 돌연변이가 있거나, 아니면 아예 돌연변이의 양이 많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 연구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걸 예측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쨌든 그런 돌연변이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주로 어떤 걸로 하고 있어요? 주로 이제 PD-L1 염색이 얼마나 되느냐, 그게 제일 많고요. 네. 그 다음에 MSI 하이, 그 MSI라는 유전자 돌연변이가 그럴수록 효과가 더 좋다고 나와서, 그런 모든 암에서 MSI 하이인 암은 표적 치료제가 아직 지금 허가가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돌연변이 양을 우리가 유전자 분석 같은 걸 통해서 할 수 좀 있는데.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조직을 통해서 일부 염색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그런데 추세는 좀 유전자 로 가고 있지만, 유전자 분석으로 조금 가는 추세긴 하죠. 예, 추세는 이제 연구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중앙내과에서 전국적으로 같이 하는 임상 연구 중에 그런 유전자 분석을 해주고 이런 연구들도 있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앞으로 면역 항암제의 효과를 예측하는데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어서 앞으로 조금 그런 연구 결과를 기다려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워낙 비싼 약이다 보니까 아마 이런 연구가 더 활성화돼야 실제로 정확하게 이 환자한테 도움이 될 가능성을 예측하고 사용하려고 하는 경향이 앞으로 점점 더 높아지다 보니까 이런 연구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럼 면역 항암제는 그러면 기존 그 항암 항교법이나 표적 치료제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뭔가요? 부작용이 적다? 부작용이 다르죠. 다르다. 다르죠. 다르다.
부작용에 대한 부분도 있고 효과 패턴도 좀 다르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표적 치료제는 초기 반응이 좀 높은 편이죠. 그렇죠. 예. 초기 반응이 뭐 폐암 같은 경우에는 EGFR 양성일 경우에는 한 효과가 70-80% 정도 되는데 네. 표적 항암제는 효과가 그 많지 않으니까 그 유방암에서도 면역 항암제. 헐투 억제제를 쓰면은 표적 치료제를 쓰면 한 효과가 한 70% 막 이 정도까지 그렇죠. 올라가잖아요. 그럼요. PC. 예. 그렇죠. 대신 그런 면역 항암제는 초기 효과는 그렇게 높지는 않지 않나요? 않죠. 예.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그래서 더 그 근데 이제 그런 면역 항암제는 일반적으로 초기 효과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근데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효과를 발휘하는 게 중요한 네, 맞습니다. 네. 다고 생각을 하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그 어쨌든 초기 효과는 상대적으로 이 표적 치료제에 비해서 좀 낮기는 하지만 효과가 있는 분은 오랫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서 그렇죠. 표적 치료제는 아주 오래 지속되는 경우도 좀 있긴 하지만 내성이 생기는 경우가 훨씬 더 많으니까 그죠? 예, 그래서 약간 그 면역 치료제, 면역 관문 치료제와 기존의 항암 치료제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일단은 효과의 패턴이 다르다. 그렇죠. 두 번째는 부작용 패턴도 기존 항암제랑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부작용에 대해서 뭐 그래도 그때도 잠깐 얘기 나눴었지만 아주 이 심한 부작용과 그 다음에 좀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부작용 이런 것들로 나눠서 얘기하자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부작용은 사실 이제 이게 워낙 그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면역세포가 활성화되면 자가면역 질환 같은 게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자가면역 질환이 발생률은 굉장히 적은데요. 보통 많게는 10%, 적게는 한 3%에서 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각각의 자가면역 질환의 증상들이 굉장히 모호하죠. 모호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심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아보기가 쉽지는 않다고 얘기를 하죠, 지금. 그러니까 그 세포독성 항암제는 약을 쓰고 뭐 한 3일이나 한 일주일째 또는 뭐 하여튼 길어도 한 1, 2주 내에 부작용이 나타나니까 이 약을 쓰고 이런 효과가 부작용이 나타나는구나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래서 그 다음 사이클에 약을 어떻게 좀 줄일지 조정할지 예방할지 이런 걸 고민해 가지고 이제 치료를 하는데 얘는 자기 면역 세포가 활성화돼서 암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을 공격하면서 부작용이 나타나다 보니까 수개월에 걸쳐서 나타나고 진행도 초반에는 서서히 진행하다가 어느 순간에 확 문제가 되거나 뭐 이런 패턴으로 나타나니까 이거를 어느 정도 우리가 전문가들이 인지하고 있지 않으면 좀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대신 그렇지만 장점은 항암 화학요법처럼 초기 부작용이 그렇게 많진 않다. 거의 없죠. 예, 그리고 중한 부작용이 초반에 나타나는 경우도 상대적으로 훨씬 낮죠. 적다. 예, 그런 거죠. 그러면 그래도 그 아까 얘기했던 중대한 부작용, 면역 항암제 중대한 부작용은 어떤 게 있어요? 설사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제일 그거는 이제 흔한 네. 부작용 중에 네. 하나고요. 설사는 그 그 부작용 아주- 중에 제일 흔한 그렇죠. 부작용이고. 아주 위험한 부작용은 아니니까. 네, 네. 예. 근데 이제 아드레날 인서피션시라고 해서 부신 기능 부전. 부신 기능 부전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혈압이 떨어지거나 환자 상태가 원인 모르게 갑자기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뇌하수체염이나 이런 게 생겨서 뇌하수체 호르몬의 문제가 생겼거나 췌장염이나 갑상선염 같은 것도 생길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내분비 장애가 심각하게 오면은 상당히 증상도 좀 모호하게 나타나면서 급작스럽게 안 좋아지는 발견도 어렵고. 발견도 어렵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폐렴이 또 폐렴도 생길 수 폐렴도 있죠. 그래서 그러한 부작용이 있을 때 갑작스럽게 환자가 안 좋아졌을 때 그때 그런 거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죠. 어쨌든 사망률이 제일 높은 거는 자가 면역 폐렴이 제일 그렇죠. 사망률이 제일 높죠. 그래서 어쨌든 그게 제일 걱정인 건데 대신 이게 세포독성 항암제 치료 때 생기는 그 폐렴이랑은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다르죠. 네. 세포독성 항암제는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세균 감염이라든가 바이러스성 감염에 의해서 생기는 폐렴을 얘기하는 거고 얘는 면역 세포가 활성화돼서 자기 몸에 폐를 공격하면서 생기는 거라 얘에 대한 치료는 면역을 억제하는 억제시켜요. 거고 네. 아까 거는 면역을 높여주면서 항생제 치료를 해야 되는 거니까 서로 다른 패턴의
폐렴이 올 수 있는데 그런 심한 자가 면역 폐렴이 오면 돌아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좀 그렇죠. 그래서 일찍 발견해야 되는 예, 게 잘 중요하고. 발견하고 잘 우리가 세심하게 보는 게 중요하다.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내분비 부작용 같은 경우에는 진행이라든가 이게 되게 느리고 증상이 되게 모호해서 발견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그런 건데 어쨌든 우리 또 혈액종양내과 전문가들이시니까 뭐 그런 것들 약 사용하면서 점점 더 그런 것들을 발견하는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많이 쓴 지가 지금 얼마 안 됐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마 많은 경험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조금 더 앞으로 나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그러면 면역 치료제만 쓰는 건가요? 아니면 뭐 세포 독성 항암제 다른 아까 그 표적 치료제라든가 이런 거 보면 그 세포 독성 항암제랑 섞어서도 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최근에 임상 연구가 이제 막 시작돼서 나오는 결과도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최근 결과에 의하면 세포 독성 항암제하고 같이 썼을 때 효과가 굉장히 좋다는 보고가 최근에 나오고 있죠. 예. 또 임상 뭐 시험을 어마무시하게 하고 있죠. 이런 병합요법으로. 네. 주로 그러니까 지금 폐암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예. 기존의 그 항암제라는 것과의 어떤 병합이 증폭 효과가 있을까 이거에 대한 연구가 정말 많이 되고 있고 최근에 폐암에서는 그런 자료들이 지금 실제로 많이 나오고 있고 위암에서도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아마도 곧 면역 치료제 시대에서 다른 이 조합 형태가 점점 더 발전하는 형태로 갈 거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 위암 뭐 간세포암 두경부암 지금 개발이 좀 덜 돼 있는 암 이 암 쪽에서는 더 그 양이 점점 더 쓸 수 있는 포션이 점점 늘어날 거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 잠재력이 엄청 많이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죠. 아까 그 잠깐 기전에 대해서 얘기할 때 CTLA4 억제제랑 그다음에 PD1 또는 PDL1 억제제 그것도 서로가 기전이 좀 다르잖아요. 하나는 그렇죠. 암세포에서 작동하는 부분이 억제되는 걸 막아주는 거고 한쪽은 이 암세포를 인지하고 T세포 기능을 활성화시켜주는 부분의 기능이 억제되는 것을 막아주는 거잖아요. 그럼 걔네들도 또 같이 쓰는 거에 대한 연구가 또 나오고 있잖아요. 최근에 이제 흑색종이나 흑색종. 이런 데서는 같이 병합이 효과가 더 좋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렇죠. 뭐 위암에서도 나오고 있는 거 대장암도 같고 있고. 대장암도 있고 정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콤비네이션이라고 하는 병합요법의 형태가 정말 다양하게 지금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표준이라고 얘기할 만한 게 지금 아직 정립이 덜 돼 있는 상태고 앞으로 엄청 발전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뭐 이거는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계속 다뤄야 될 1년 아니고 거의 뭐 6개월에 몇 개월에 자고 일어나면 바뀌어요. 자고 그렇죠. 일어나면. 네. 네. 근데 어쨌든 상당히 유망한 포션이다라는 걸로는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아까 그 노벨상 잠깐 얘기했었는데 그 노벨상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암 치료에 대한 기본 근간이라고 얘기했던 게 이제까지 수술, 그다음에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이게 세 가지 근간으로 이제 암 치료한다고 얘기했었는데 하나의 주춧돌로 지금 면역 치료제, 그렇죠. 면역 관문 억제제가 지금 다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고 지금 현재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와의 다른 거와의 이제 그런 병합요법이 엄청나게 많은 자료를 보여주고 있어서 앞으로 참 기대되는 약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할 얘기는 정말 이거는 많은데 아직 명확하지가 않아서 더 얘기해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좀 자료가 나오면 나올 대로 그렇죠. 좀 더 얘기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시고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궁금한 거 있으면 카카오 플러스나 이메일로 저희한테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